이번에는 아음속 항공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왕복 엔진과 프로펠러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복 엔진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엔진의 구조와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간이 둘러싸여져 있는 내부의 연소실에서 연료, 공기의 혼합가스를 폭발시키고 그 폭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아래로 밀고 그 피스톤의 하강 상승하는 운동을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샤프트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전환된 에너지는 항공기에서 주로 프로펠러의 회전 동력으로 사용됩니다. 왕복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엔진은 가솔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4단계로 작동하는 사행정 왕복 엔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왕복 엔진의 사행정이란 흡입, 압축, 팽창, 배기의 4과정을 의미합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 먼저 아래 그림의 제일 왼쪽에서 보다시피 피스톤이 먼저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이때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피스톤 위에 연소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안으로 공기와 연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피스톤이 하강을 했다가 크랭크샤프트가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다시 피스톤이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이때 연소실로 들어오는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연소실 안에 갇혀서 피스톤이 올라감에 따라서 압축됩니다. 연소실이 압축되면 공기의 압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기 플러그가 불꽃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에 들어간 연료와 공기의 혼합가스가 점화되고 연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다시 밀려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것이 팽창 과정입니다. 피스톤이 크랭크샤프트의 동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전을 한 다음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연소실의 다른 쪽 밸브, 즉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연소된 배기가스가 연소실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왕복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킨 에너지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게 됩니다. 왕복 엔진의 사행정 운용은 연력학적 이론을 사용해서 오토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사이클은 사행정 기관의 가장 이상적인 운용을 의미를 하는 것이라서 실제 기관의 효율은 이 오토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최대 효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토사이클을 통해서 사행정 엔진의 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이 최적, 즉 연소실의 가스 부피를 의미를 하고 세로축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E라고 표기된 가장 왼쪽 아래점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연소실로 가스가 들어오는 흡입 단계에서는 압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연소실의 부피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A 지점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입을 거치고 나면 밸브가 닫히고 연소실이 폐쇄된 상태에서 피스톤이 올라가서 압축을 하게 되는데 A, B 곡선을 따라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순간에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부피는 유지된 상태에서 가스가 연소되면서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화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연소실 안으로 유입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 C포인트에서 D포인트까지 압력이 떨어지고 부피가 커지는 팽창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짧은 순간 동안 열이 방출되고 바로 A포인트에서 E포인트로 압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연소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연력학적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 사행정 기관의 이론적인 모습입니다.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왕복 엔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의 형태에 따라서 사행정 기관, 이행정 기관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항공기에서는 보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행정을 사용하고 일부 디젤을 사용하는 경우 이행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냉각 방식에 따라서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하면 공냉식,
물을 이용해서 냉각하면 수랭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항공기 앞에서 바라본 실린더의 배치 형상에 따라 V자형, X자형, 이중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형 경비행기 엔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린더를 좌우로 배치를 한 수평 대향형입니다. 이것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항공기의 항력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항공기에서는 항력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왕복 엔진이 프로펠러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엔진이 기체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배치가 기체 전방 노즈의 형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평 대항형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 적은 기체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봤을 때 실린더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그 뒤에 여러 개의 실린더가 항공기 앞뒤 길이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관의 냉각이 조금 불편합니다. 항공기 중에서 중형, 대형기는 성형 엔진을 배열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성형 엔진에서 성은 별을 의미합니다. 별 모양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크랭크샤프트를 주변으로 실린더를 둥글게 배치를 하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같은 기관에서 여러 개의 실린더를 많이 넣을 수 있게 되고 크랭크샤프트를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실린더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전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중대형기와 같이 노즈 형상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체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항공기에서 일반적인 4행정 왕복 엔진이 아닌 로터리 엔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터리 엔진은 왕복 피스톤 대신에 챔버 안에 로터가 회전하면서 작동하는 엔진이며 독일의 펠릭스 반켈이 고안하여서 반켈 엔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중량 대비 추력이 높고 피스톤과 같은 왕복체가 없어서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전하는 로터와 챔버 사이의 틈을 막은 아펙스3이 빠르게 마모되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연비가 낮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형의 무인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기관이 과열되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심할 경우 고장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의 냉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진의 냉각 계통은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윤활유를 저장하는 공간이 크랭크 하부 이외에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항공기에서 내연기관은 보통 프로펠러 바로 뒤의 기수에 위치하므로 전방에서 들어온 공기를 기관 주변으로 통과시키는 공랭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냉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기관 뒤쪽의 통로를 여닫게 되는데 이를 카울 플랩이라고 부릅니다. 왕복 엔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 이제는 그 동력을 이용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펠러는 왕복 기관이나 터보프롭 엔진과 같은 기관에서 동력을 받아 회전을 하고 그 회전을 통해서 추력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구조는 허브와 깃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허브는 프로펠러의 뿌리 부분이고 깃은 영어로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날개 형상의 구조물입니다. 이 블레이드는 깃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펠러가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펠러의 회전면에 대해서 프로펠러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에서 보통 붙임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깃각은 뿌리 쪽과 끝 쪽이 다릅니다. 보통 뿌리에 가까울수록 깃각이 크고 끝으로 나아갈수록 깃각이 작아지는데 그래서 보통은 프로펠러의 뿌리 부분에서 길이가 약 75%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깃각을 우리가 프로펠러의 표준 깃각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공기가 딱딱한 물체라고 생각해 본다면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스크류 나사를 사용할 때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를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기하학적 피치라고 합니다. 이 피치가 크다는 것은 깃각이 평균적으로 크다는 것이고 피치가 낮다는 것은 깃각이 평균적으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펠러를 통해서 어떻게 추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프로펠러에는 깃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프로펠러의 단면을 바라보면 날개 형상과 동일합니다. 즉,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 프로펠러 블레이드에 대해서 상대적인 유체 흐름이 있을 거고, 또 프로펠러의 축방향으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속도가 있겠죠. 그러면 프로펠러의 회전과 비행기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프로펠러의 각 깃부분에 들어오는 상대적인 바람 VR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바람이 프로펠러 단면을 향해 불어올 때 날개 단면의 시위선이 불어오는 바람 방향보다 들려 있다고 하면 양력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양력들이 프로펠러 전체에서 합해지면 이게 프로펠러의 축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리로 추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에서 로터를 가지고 회전을 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프로펠러에서 왜 양력이 전진 방향으로 발생하고 그게 추력을 형성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총 추력은 우리가 운동량 변화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얇게 표시된 것이 프로펠러를 옆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는 액추에이터 디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걸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고, 왼쪽이 유동이 들어오는 방향, 오른쪽이 유동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가스터빈 엔진에서 출력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액추에이터 디스크를 중심으로 크게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형 영역을 가정하면 이 영역 왼쪽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유량과 속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공기의 유량과 속도의 차이를 통해서 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에 압력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압력에 의한 힘도 추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양력이 발생하는 것을 추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추력이 발생하는 동안 앞에서 밀려 들어온 공기 흐름이 뒤로 빠르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차로 프로펠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프로펠러에 발생하는 추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효율은 프로펠러의 깃각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기 전에 진행비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비는 프로펠러 깃 끝이 그리는 속도와 항공기의 비행 속도 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행비 정의를 보면 분모의 프로펠러의 회전수와 직경, 그리고 분자에는 항공기의 전진 속도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전진 속도는 프로펠러 앞으로 밀려오는 공기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분모에 있는 프로펠러 회전수와 직경을 곱하면 프로펠러의 끝이 회전하는 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진행비가 높다는 것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항공기가 앞으로 빠르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회전수를 고정했다 가정했을 때 진행비가 높으면 항공기 속도가 높다, 진행비가 낮으면 항공기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여러 가지 깃각을 가지는 프로펠러를 이용했을 때 진행비와 그때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깃각을 가지는 프로펠러는 진행비에 따라 효율이 변화하고 효율이 최대화되는 속도가 깃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깃각이 크면 높은 진행비, 즉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 유리하고, 깃각이 작으면 낮은 진행비, 즉 느린 속도에서 운영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프로펠러가 고정이 되어 있는 딱딱한 형태일 때는 비행하는 동안 깃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기 전진 속도에 따라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가 아닌 왕복 엔진이나 터보 프롭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돌아가는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효율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펠러가 출현하게 됩니다. 프로펠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깃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조절할 수 없는 고정 피치 프로펠러가 있고, 이것은 경비행기에 보통 적용됩니다.
만약 기각, 즉 피치를 변화할 수 있으면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수동으로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각도 조절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조정 피치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래프와 같이 전진비에 따라서 효율이 높아지는 기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기가 주로 운용될 속도에 최적화된 기각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비행할 때에는 저속부터 고속까지 다양한 속도에서 운영되니까 아예 비행하는 중에 기각을 바꿀 수 있으면 더 효율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 가변 피치 프로펠러입니다. 구조는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지만 효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비행 중에 조종사가 직접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기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 단순히 몇 개의 단으로 변경이 되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도 있는가 하면 거의 연속적으로 변해가면서 전진비에 따라서 최적의 효율에 맞출 수 있게 기각을 조정하고 엔진은 일정한 속도로 돌 수 있게 해주는 프로펠러도 있는데 이를 정속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프로펠러를 활용을 하되 기관의 형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항공기의 전기 추진입니다. 이는 전기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려 추력을 생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기 추진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더 조명을 받고 있는 추진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 동력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기 때문에 보통은 아음속 항공기에서 활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항공기의 전기 추진 엔진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충전이 가능한 일반적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돌릴 수도 있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성하고 별도의 배터리와 결합을 해서 전기 시스템과 기존의 화석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나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수소 저장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가솔린이나 등유 기반의 항공유가 추진기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항공기에서는 중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에너지 원별 추진 시스템의 성능을 에너지 밀도와 비출력 등으로 평가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1kg당 와트시로 표현된 출력을 의미하며 비출력은 1kg당 와트, 즉 출력을 의미합니다. 추진 시스템의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증가하고 비출력이 높으면 가속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는 항공유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비출력을 가지므로 전기 추진 시스템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러한 요소도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직접 저장하는 2차 전지는 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 이온과 리튬 폴리머 위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료 전지 대비 비출력이 우수하지만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설계와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료 전지는 친환경적이며 사용되는 연료인 수소의 우수한 에너지 밀도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이므로 저장 시에 많은 부피가 필요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장 용기와 연료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